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윌프레드 비욘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제1장 비욘과 플로이트, 또 비욘과 클라인의 이론적 차이점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할 때의 한 방법은 학자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은 프로이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시조이니까. 그리고 윌프레드 비욘과 클라인의 주장을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비욘은 클라인 학파의 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동, 공격성, 사랑,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항상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어떻게 말했는데 페어베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또 클라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학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서너 명의 학자를 애둘러서 같이 비교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으면 급이 한 급이 올라가지는 거지. 진실에 대한 통찰이란 진지한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는 도중에 우리를 어느 이상의 곳으로 데려가는 성광과 같은 빛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살짝 헷갈리죠. 그러나 비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선택한 직업, 또 남편과 아내,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용 공부를 하는 이 시점에 이것도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이끈 거지, 우연히 이렇게 됐다, 강제로 끌었다, 또는 교수가 건면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끌어들이게 되어졌고 지금 이 공부를 하기에 적기였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언어가 진실하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이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마 유아는 언어가 없는 전 언어기 시기를 지나면서도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인간에게 언어가 그렇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무의식적 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은 언어 이상의 것이다. 의식의 세계 이상의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섬광의 빛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빛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비욘은 기억도 욕망도 없는 상태가 분석가가 임상회귀를 맞이하는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욘이 이러한 생각을 했으니 우리도 비혼 공부를 하려면 기억도 욕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비혼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프로이트 이론이나 클라인 이론이나 자신의 정신분석적 어떤 이론에 너무 강하게 고집하고 거기에 강박적으로 매여 있으면 비혼의 이론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 신부가 물세례의 그 원의가 뭔가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배웠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원죄에서 씻어내는 성례이다.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는 신학교에서 원죄를 씻어내는 성례를 넘어서서 내적 서약의 개념, 또 새로운 출발, 이와 같은 개념이 더 많다. 즉,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는 새로운 탄생이며 원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세례 예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세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놈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례는요, 영혼에서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성례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포화된 정신 개념, 즉 강박적이고 경화되어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세례는 원죄를 씻어내는 성결한 예식이라는 기존의 이 가르침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언어를 뛰어넘는 일종의 빛의 성강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원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탄생 등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물세례는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교리에 딱 매달려 버리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 우리는 한 개인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의 스페이스가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마음의 공간이 너무 촘촘하게 빽빽하게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석가는 내담자가 쉴 곳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 공간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주제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전제들이 필요로 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책상이 그것에 걸쳐있는 책꽂이와 분리되어 있음을 보고 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그것들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 앞에 풍경을 그리기 위해선 그것을 보기 위해 내가 아는 것을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창문을 통해 많은 빛깔들이 벽에 드리워져 있고 빛이 반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벽의 색깔을 물어오면 나는 언제나 흰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흰색 부분은 한 곳도 없다. 빛으로 비춰지니까 흰색으로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상 너머의 현상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강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분석 능력은 딱 그만큼일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첫마디가 뭐라고 했나요? 기억도 욕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분석가가 가지는 마음의 상태이다. 가시나무새 노래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네가 쉴 곳이 없네.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가시나무가 있었어. 쉬려고 하면 가시에 찔리니까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넉넉한 심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비혼의 출발점은 분석회기 자체의 현상학이다.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기와 회기 구성 요소들을 탐구했는데 그 요소들은 감정적인 분위기, 회계의 느낌, 분석가의 감정 상태, 생각, 느낌, 욕구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게 현상들이라는 이 용어를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오감의 세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오감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현상이 존재하는 거지. 현상학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너머의 것들을 포함하는 현상이에요. 즉 심층적이고 이상학적인 현상,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넘어서는 이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가는 예민하고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격적으로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수님은 참 깐깐한 것 같은데 되게 편안하네요. 좀 덜렁대는 허당미가 있어요. 그런데 깐깐하고 예민할 때는 엄청 예민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는 몇 시간이고 그것에 매료돼서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은 것을 캐치해내는 그런 예민성이 분석가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민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은 비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것들을 보고 글로 쓰고 이론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읽을 때 도무지 황당하고 너무 신비하고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거지. 근데 정신분석은 100% 임상의 관찰로 만들어진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단지 보지 못한 우리들의 한계를 탓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유는 이런 것들을 교명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수학이나 생물학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현상들을 묘사하는 데에 이런 수학적인 개념 또는 철학적인 개념 또는 생물학적인 개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비유는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었고 엄마는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자라나게 됐어. 그가 동양 사상에 깊이 빠져 있어요. 도덕경, 노장 사상 이런 것들이 매우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노장 사상을 한때 매료돼서 빠져들었거든. 그거 읽다 보니까 서양의 정신분석학은 시시한 학문이더라고. 그런 데까지 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현상학적 분석은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 원칙은 뭐냐? 진실의 부상과 정신적인 성장이다. 그러니까 진실이 부상되면 정신이 성장한다, 이 말인 거죠. 이거는 비온이 만든 유일한 명제예요. 이 명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정신은 진실에 노출됨으로써 성장한다. 이 한 가지 하두가 비온 이론의 전부라고 말하면 딱 맞아요. 정신은 진실, 즉 무의식적 진실에 노출됨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무의식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꿈 분석이죠. 꿈은 무의식 위에 도달하는 왕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의식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꿈 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비온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 교부 에바그리우스 폰테쿠스가 진실한 나를 아는 것이 곧 진실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바그리우스 폰테쿠스 교부님은 진실한 나를 알 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진실한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기도가 나오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신의 성장, 신앙 인격의 아름다운 변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 그대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정신분석학의 그 전에는 18세기, 17세기 전에는 스피리추얼 디렉션으로 정신치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이 나오면서 비로소 심리치료, 목회상담, 그리고 상담학이 나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교회 소산물로 보면 영성지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일인 거지. 그래서 말하고 있죠. 정신은 진실에 노출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신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찌 보면 평생을 한 개인이 진실이 부상하는 것과 진실의 부상을 막으려는 장애물, 이 두 가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꿈 분석, 꿈 일기를 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꿈속에 있는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되니까 힘들어, 아파. 그리고 이 꿈을 쓰게 되면
저절로 꿈분석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외상성주의 상스를 맞닥뜨리는 작업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공부를 하면서 딱 한다는 말이 정신분석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는 이론들을 정신으로부터 제거하라. 왜 힘들게 공부한 이론들을 제거해야 됩니까? 기억도 욕망도 없는 상태에 놓여지기 위해서. 진짜 고수의 분석가는 엄청난 이론 공부를 했는데 그 이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미한 작은 빛으로 밝히 그 길을 인도해 줄 뿐, 이론은 나와 너 사이에 관계를 강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규정하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이론이 빵빵합니까? 분석에는 이론을 잊어버려라. 기억도 욕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라. 우리 흔히 달인 또는 세인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성가들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영성가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론 교리 그걸 가지고 강론하고 또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에게 편안하게 당겨지는 듯한 느낌, 그의 심리적 공간이 너무 넓고 넓어서 매우 자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우린 그런 사람을 분석하러 찾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프로이트와 비욘의 이론적인 측면을 서로 비교한 거예요. 먼저 프로이트는 결정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특별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인 36개월에서 72개월의 그 경험이 평생의 운명처럼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특별히 프로이트는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수동, 즉 드라이빙이 걸려졌고, 그런데 사회문화, 종교, 슈퍼이고, 법은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억압이 많죠. 프로이트 시대는 빅토리아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억압의 강도가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양산되어졌던 거죠. 여기 드라이브 용어는 탁구 할 때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하잖아. 근데 드라이브를 쳤을 때에 그 계란 같은 탁구공이 무려 200km 가까이 날아가요. 여러분 고수들하고 탁구 쳐봤나요? 공이 안 보여. 배트를 어디로 갖다 놓아야 될지 모르는데 벌써 공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강한 힘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문명화된 사회는 그걸 꽉꽉꽉꽉 억압시켜 버리지. 그러면 이거는 이 드라이빙과 슈퍼 이고 사이를 중재하면서 현실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만큼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경증의 증상의 원인, 특별히 당시에는 히스테리아가 많았는데 그 히스테리아는 여성들이 성적 억압이 너무나 많은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체화라는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즉 이거는 뭡니까? 매우 인과적이잖아요. 비혼의 개념에는 이런 인과적인 연결이 없어요. 한 환자가 천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밑바탕에 심리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받으러 왔어요. 또 다른 환자는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시밍턴 선생님에게 훈련을 받으려고 분석을 의뢰해 왔어요. 왜냐하면 자격증 코스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환자는 업무 능력을 저해하는 강박 증상이 있어서 이것을 분석받으러 왔어요. 자, 이 세 가지 사례들에서는 분석이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증상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분석을 하러 왔다면은 뭐가 원인이 되어서 분석을 받는다라는 것이 명확해지잖아요. 또는 그 증상의 저 밑에 있는 생애 초기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그 외상성 주의상스가 있음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또는 나의 셀프가 이러한 분석과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가 되고 싶어서 분석하고 있어요. 천식이 계속 있는데 이게 아마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분석하고 왔어요. 이혼하고 우울해서 분석받으러 왔어요. 이런 말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잖아. 이런 말들은 나는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을 받고 있어요. 나는 자신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분석을 받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을 받고 있어요. 라는 말들보다 더 존중하게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지. 그런데 내면의 진실은 엄청나더라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천식을 앓는 환자는 첫째, 자신의 정보를 분석가에게 내놓지 않는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둘째, 그의 음울한 기분이 아내를 절망 끝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느껴지지 못했어. 그리고 세 번째, 천식을 앓고 있는 남자 환자는 한없이 서두르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네 번째, 생각이 당기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분석으로 2년 안에 천식을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증상들, 이게 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는 억눌린 성적 추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감추어진 뭔가 외상성 주의상스 생애 초기에 생체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식, 강박증 증상,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분석받는 것, 이런 욕망이 진정한 이유가 아니다.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증상이 진정한 이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증상은 곧 나이다. 증상은 곧 무의식적인,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C열에 해당되는 개념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화의 출발점이다. 시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상은 꿈에 등급하고 같은 거예요. 꿈은 내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듯이 한 사람의 정상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억압에서 은폐로서 증상이 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에서 이런 증상이 나왔다. 그러므로 정상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정상은 방어기제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방어기제는 뭡니까? 나의 내적 표상이 그러하니까 방어기제로 자신을 보호하고 은신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한 증상을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유기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인 은신처로 증상을 반복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에 숨겨진 기호이다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 억압된 성적 추동 때문이라는 생각은 물리주의적 인지학에 불과하다. 이거는 프로이트 개념이죠. 비오는 이런 종류의 인간론적 설명은 박해감을 합리화시킨다고 말한다. 나의 모든 문제들은 어머니가 나를 낳은 뒤에 우울증 걸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천식은 성적 추동이 억압된 결과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는 나의 문제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매우 얄팍한 수준의 분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혼에 따르면 개인은 두려운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박해를 부인한다. 어떠한 행동이 명백하게 드러나자마자 그것의 이유를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환자는 자신을 압도하는 우울을 물리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자신이 매우 박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박해감이 환상적인 성질을 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환자는 매우 우울해지더라. 그러니까 편집을 생각해 보면 페라노이아는 뭔가 외부 박해로 말미암아 멸절되어지고 말 것 같은 공포죠. 그러니까 이게 공황증은 편집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 그때 되면 몸은 어지럽고 손발은 떨리고 배는 막 진동을 느끼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리고 현기증이 나. 그리고 팔다리가 쇠한 기운이 들어요. 그러면서 금방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절규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표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편집증은 부분 대상 경험에서 나쁜 내적 대상 경험이 좋은 내적 대상 경험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에 박해 불안을 가지게 되며, 그래서 그러한 나쁜 내적 대상을 밖으로 투사하고 스크린화되어진 것을 다시 인트로젝션하는 과정에서 점점 박해 불안이 커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신증 환자들은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우울적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전체 대상으로 통합적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좋은 내적 대상 경험이 나쁜 내적 대상 경험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빚을 1억을 졌는데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그러면 파산될 염려 없죠. 그런데 빚은 1억인데 통장에는 1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파산되는 거죠. 심리적인 자원에 따라서 이 밖에 머무르는지 그 우울증 자리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우울증 자리를 넘어져서 대상 항상성 통합적 차원으로 갔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그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단순히 두려운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부인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임상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임상 사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여성이다. 아버지는 그녀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비난했고 무례했으며 저질스럽고 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그녀는 최대한 빨리 집을 떠났고 금전적인 것을 비롯해서 어떠한 요구도 아버지에게 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그녀는 21세에 결혼을 했다. 그녀는 아토피염과 기관지염이 있었고 명곡 후 기침을 했다. 그녀는 치료제들을 써본 다음 그녀의 질병 원인이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분석을 받으러 왔다. 분석을 받자마자 그녀는 치료가 끊기는 주말이나 휴일 동안 자신이 공황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분석가가 떠나면 곧바로 연달아 기침을 했다. 분석가가 부재할 때도 그는 상담실 안에 고정된 물체처럼 그녀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와 분석가 사이의 유대는 그녀에게 정신적인 것이 아닌 육체적인 것으로 느껴졌고, 이것은 그가 주말에 회개를 추가할 때와 치료 초반의 휴일 동안 강화되었다. 그녀는 런던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음식을 먹곤 했다. 그녀가 엄마에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아기라는 해석은 엄마를 신체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다. 회기가 끝나고 내가 당신을 문 밖, 침실 밖으로 밀어내면 어린 메리는 물러서지 않고 엄마의 무릎, 벤치에 앉아있지요. 이런 해석은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분석가가 그녀 안에서 어린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성숙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믿었다. 네. 여기 임상 사례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여성. 아버지는 하지 않는 것들을 비난했고 무례했고 저질스럽고 난동을 부렸고, 그래서 빨리 집을 떠났고 머리가 총명했는지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런 병리적인 관계 때문에 아토피염과 기관지염 그리고 천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분석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치료가 끊기는 주말, 이제 본래 정신분석은 월화수목금 5일간을 해요. 그러니까 5일간을 3년에서 6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 분석 계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런데 주말에는 못 만나니까 공황 상태가 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 기침을 하고, 또 분석가가 부재할 때는 뭔가 상담실 안에 고정된 물체처럼 분석가가 자기 마음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유대 관계가 정신적인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로 느껴질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휴일에는 분석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공원에서 음식 먹는 게 이게 외국 사람들이 금기시해요. 왜냐하면 아예 피크닉 가서 먹는 거는 좋아. 근데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한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빵 사서 먹잖아. 그거 완전히
예의 없는 짓, 노숙자들이나 하는 짓으로 얘기더라고요. 그들은 꼭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리고 빵을 제과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더라도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벤치에 음식 먹는 거는 뭔가 외국 문화로 보면 약간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에게 매달리는 아이라는 해석을 했거든. 그리고 회기가 끝나고 내가 당신을 문 밖으로 밀어내면 어린 아기는 물러서지 않고 엄마 무릎, 즉 벤치에 앉지요. 그래서 이 벤치에 앉은 것이 분석가의 무릎에 앉은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생애 초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물 나지? 어때요? 이게 심증적인 것인가? 이게 단순한 공원 벤치가 거기까지 이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남자는 변호사까지 하는 전문직 여성인데 왜 주말마다 분석가의 집 앞 공원 벤치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담겨진 무의식적 아픔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 해석은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니까 아파. 그래서 정신분석은 아파요. 나는 검은색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황금색이다. 그 이유는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빛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시커먼 쓰레기 더미를 흡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정신분석을 하다가 죽어. 함께 아픔의 동반자, 정신적인 마음의 공감적 동반자가 되어서 기꺼이 물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항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상은 뭡니까? 이런 외상성주의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적인 변형은 공감적인 환경에 담겨지는 경험 속에서 이 자신의 주의상수를 보고 분석 시간 안에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형을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냥 워밍업으로 해봤어요. 우리가 좀 길게 갈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공부를 해봅시다.